서울 강남의 11월은 냉정했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유리와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빌딩들이 끝없이 도열했고 그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흘러갔습니다. 한서진은 건축사무소 23층 유리창 너머로 테헤란로를 내려다보며 커피잔을 천천히 들어올렸습니다. 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지만 이내 공기 중으로 흩어지며 금방 식어버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신호를 기다리는 차들, 반복되는 일상의 리듬. 그 안에서 서진도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 오전 회의 5분 전이에요. 클라이언트 두 팀 다 도착했고요. 뒤에서 후배 직원이 노크 없이 말을 건넸습니다. 서진은 시선을 창밖에서 거두지 않은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축사무소 대표로서의 그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정확하게 계획된 대로 흘러갔습니다. 오전 9시 팀 미팅, 10시 클라이언트 프레젠테이션, 오후 2시 현장 점검, 저녁 6시 협력사 미팅. 빈틈없는 일정표처럼 돌아가는 삶이었고 서진은 그런 질서 속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느끼려고 애썼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용산 재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논의였습니다. 서진은 3D 모델링을 띄워놓고 설명했습니다. 1층 필로티 구조로 보행자 동선을 확보하고 중정을 통해 자연 채광을 극대화했습니다. 외벽은 로이 유리로 에너지 효율을 높였고요. 클라이언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암기한 대본을 읽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악수를 나눴지만 서진은 그들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6시 서진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퇴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서진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걸까? 아니면 그냥 어딘가로 가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일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진은 운전대를 잡고 올림픽대로를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잠실 롯데타워가 석양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555m 높이의 건물. 서진은 저 안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미워하고,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겠지요. 건물은 그저 그들을 담는 그릇일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중립적인 공간. 한강변 고급 아파트 단지. 서진이 사는 곳은 32층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서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피곤한 얼굴이 되었을까? 눈 밑에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고 입가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 젊다고 할 수 있는 나이였지만 거울 속 남자는 훨씬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익숙한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인조 대리석 바닥은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늘어선 현관문들은 모두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3201호, 3202호, 3203호. 서진의 집은 3205호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요. 서진은 습관적으로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혜인은 제주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집이 이렇게 조용한 것이 처음은 아닌데 오늘따라 그 고요함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위에는 접시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혜인이 아침에 먹다 남긴 샐러드였습니다. 방울토마토 몇 개와 시든 채소, 그릇 가장자리에서 말라가는 발사믹 드레싱. 서진은 그 접시를 들고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에 물을 틀었습니다. 찬물이 흘러내리며 드레싱을 씻어냈습니다. 그는 접시를 닦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함께 밥을 먹지 않게 되었을까? 서진은 넥타이를 풀며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익숙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붙박이장, 드레스룸으로 이어지는 동선.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사람은 서진 자신이었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혜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화장대 위를 보니 립스틱과 향수병이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서진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혜인의 회색 캐리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먼지만 살짝 남아 있었습니다. 제주 출장이라고 했지. 서진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방 안에서 울렸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 뭔가 어긋나 있다는 느낌. 건축가로서 서진은 공간의 불균형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집에는 분명 무언가 균형이 깨져 있었습니다. 결혼 10년. 서진과 혜인은 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너희 둘은 정말 잘 맞는다.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 동창회에서 가족 모임에서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진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주 느꼈습니다.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 잘 맞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서로에게 무관심해져서 싸울 이유조차 없어진 것은 아닐까. 서진은 소파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간접 조명이 따뜻한 색온도로 공간을 부드럽게 밝혔지만 집은 여전히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을 설계할 때 서진은 모든 것을 신경 썼습니다. 한강뷰를 극대화한 전면 유리창, 동선을 최소화한 효율적인 구조, 자연광이 깊숙이 들어올 수 있도록 3m로 설정한 천장 높이. 인테리어 잡지에도 실렸고 지인들은 집들이 올 때마다 감탄했습니다. 역시 건축가 집은 다르네. 서진은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정말 완벽할까요? 완벽한 공간 속에서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혜인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서진은 잠시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나야. 잘 도착했어. 응, 호텔 체크인했어. 방도 괜찮고. 혜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저녁은 먹었어. 호텔 뷔페에서. 나도 먹었어. 나 피곤해서 일찍 잘게. 내일 일정 빡빡해서. 응, 푹 쉬어. 통화는 1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혜인의 목소리에서 피로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들뜬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좋은 일이 있는 사람처럼. 아니, 무언가를 감추려는 사람처럼. 서진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업무 이메일을 확인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우연히 공유 캘린더 아이콘을 클릭했습니다. 혜인과 함께 쓰는 구글 캘린더였습니다. 결혼 초기에 혜인이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일정 공유하면 서로 신경 쓰기 편할 것 같아. 서진은 동의했고 그 이후로 둘은 각자의 일정을 여기에 입력했습니다. 물론 최근 몇 년간은 거의 업데이트하지 않았지만 캘린더를 열자 이번 주 일정이 나타났습니다.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주 출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스크롤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연결된 이메일 알림이 하나 보였습니다. 항공권 예약 확인, 제주항공 7시 1305편. 서진은 클릭했습니다. 이메일이 열렸습니다. 예약자, 윤혜인. 탑승 날짜, 2024년 11월 18일. 출발, 김포공항 8:30. 도착, 제주공항 9:50. 승객 2명. 윤혜인, 강민준. 서진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혜인의 회사 동료였습니다. 정확히는 혜인이 속한 마케팅팀의 팀장. 서진도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회사 송년회에 혜인이 서진을 데려갔을 때 민주는 혜인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사라지는 사람. 키가 크고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형님, 혜인 씨가 회사에서 정말 인정받고 있어요. 덕분에 저희 팀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는 그렇게 말하며 소주잔을 건넸습니다. 서진은 그때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마치 소리 없이 균열이 생기는 벽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언가가 깨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소파에서 일어나 발코니로 걸어갔습니다. 전면 유리창을 열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한강이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너머로 불빛들이 무수히 반짝였습니다. 반포대교, 동작대교, 여의도 빌딩들. 누군가는 저 불빛 아래에서 사랑하고, 누군가는 배신하고,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겠지요. 서진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맥주 6캔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중 하나를 꺼내 따개로 열었습니다. 치익, 탄산이 터지는 소리. 차갑고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서진은 맥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건축가로서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건물에 균열이 생기면 그것은 절대 저절로 메워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작은 균열은 방치하면 점점 커집니다. 하중이 가해지고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면서 균열은 깊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고 없이 무너집니다. 건물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서진은 맥주캔을 내려놓고 다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릎에 손을 올리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혜인과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서울 삼청동의 작은 미술관이었습니다. 서진은 혼자 전시를 보러 갔었습니다. 주말 오후였고 관람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2층 전시실에서 서진은 한 여자를 봤습니다. 흰 셔츠에 검은 A라인 스커트를 입고 머리를 뒤로 깔끔하게 묶은 여자. 그녀는 추상화 앞에 서서 오랫동안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림을 보는 사람을 보는 것. 서진은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이 작가 좋아하세요? 혜인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색감이 독특해요. 슬프면서도 따뜻한 느낌이랄까요? 서진은 그 목소리에 반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색만 봐도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건축도 비슷하지 않나요? 공간이 감정을 만드니까. 어떻게 제가 건축을 한다는 걸 아셨어요? 혜인이 웃었습니다. 공간을 보는 눈빛이 달라요. 그날 이후 그들은 자주 만났습니다. 서촌 카페에서, 한강 산책로에서, 북촌 골목에서. 혜인은 광고 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했습니다. 언어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 서진은 공간으로 사람의 감정을 설계하는 일. 둘은 다르면서도 닮아 있었습니다. 데이트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6개월 후 서진은 프러포즈했습니다. 남산타워도 호텔 라운지도 아닌 그들이 처음 만난 미술관 앞에서.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 50명만 초대했습니다. 서진은 혜인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겠다고.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손을 잡아도 온기가 느껴지지 않기 시작한 것이. 키스를 해도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밤에 같은 침대에 누워도 서로 등을 돌리고 자는 것이.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혜인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출장이라면서 왜 회사 동료와 단둘이 제주에 갔을까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침착할까요? 왜 소리 지르지 않을까요? 왜 당장 제주로 가지 않을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에 생긴 균열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졌다는 것. 그리고 서진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는 것. 균열을 보고도 못 본 척할 것인가? 아니면 정면으로 마주할 것인가?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의 그림자를 바라봤습니다. 거실 불빛이 복도를 통해 희미하게 들어왔고 천장에 흔들리는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혜인에게 전화를 걸까? 아니면 그냥 기다릴까? 하지만 서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요. 건축가는 무너지기 전에 건물을 봅니다. 균열을 읽고 하중을 계산하고 붕괴 시점을 예측합니다. 그것이 전문가의 눈입니다. 서진의 결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하중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무너짐을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서진은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울리지 않았는데 몸이 저절로 깨어났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혜인의 베개에서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어젯밤 확인한 항공권 이메일을 떠올렸습니다. 윤혜인, 강민준. 두 개의 이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서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면도를 하고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이고 드립하는 과정. 평소에는 이 시간이 좋았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의식 같은 것. 하지만 오늘은 커피 향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혜인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제주 잘 다녀와라고 할까요? 아니면 강민준이랑 재미있게 보내라고 비꼬아야 할까요? 서진은 메시지 창을 열었다가 다시 껐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증거가. 출근길, 서진은 평소와 다른 길로 갔습니다. 혜인의 회사 앞을 지나갔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20층짜리 빌딩. 혜인은 12층 마케팅팀에서 일했습니다. 서진은 차를 세우고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안에서 혜인은 민준과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점심은 함께 먹었을까요? 퇴근 후에는 어디로 갔을까요? 서진은 핸드폰으로 혜인의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조직도를 찾았습니다. 마케팅 본부, 브랜드 전략팀, 팀장 강민준, 주임 윤혜인, 같은 팀이었습니다. 서진은 민준의 프로필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미소 짓는 얼굴. 평범한 회사원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얼굴 뒤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숨겨질 수 있는지를. 사무실에 도착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도면을 펼쳐놓고 수정 작업을 시작했지만 선 하나 긋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혜인과 민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제주 어디에 있을까요? 호텔 방은 따로일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식사는 함께 했을까요? 손은 잡았을까요? 서진 씨, 괜찮으세요? 팀원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서진은 거짓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건축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클라이언트 앞에서, 현장에서 언제나 침착해야 합니다. 서진은 그 훈련을 지금 아내에게 쓰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서진은 혼자 회사 근처 국밥집에 갔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제주로 가야 할까요? 호텔을 찾아가 문을 두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혜인이 사과할까요? 민준이 무릎 꿇을까요? 아니면 서진이 초라해질 뿐일까요? 서진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실을 확인하는 것.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움직이는 것. 오후 3시, 서진은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현장 점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진은 강남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혜인과 함께 쓰는 은행 지점에 들어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공동계좌 거래 내역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내역을 훑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카드 사용 기록, 평범한 식비, 교통비, 생활비. 그러다가 한 항목에서 멈췄습니다. 10월 15일 신라호텔 다이닝 38만 원. 혜인은 그날 회사 회식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회식을 신라호텔에서 할까요? 서진은 다음 주를 봤습니다. 같은 날 롯데백화점 남성의류 72만 원. 서진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혜인은 서진에게 옷을 사준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기념일에도 생일에도 당신이 고르는 게 제일 잘 어울려라고 말하며 늘 현금만 줬습니다. 그런 혜인이 72만 원짜리 옷을 샀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서진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거래 내역 출력해 주세요. 최근 6개월치 전부요.
종이가 프린터에서 토해졌습니다. A사 용지 10장이 넘었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증거 하나. 다음은 보험이었습니다. 서진과 혜인은 종신보험에 함께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수익자는 서로였습니다. 서진이 죽으면 혜인이, 혜인이 죽으면 서진이 보험금을 받는 구조. 서진은 보험사에 전화했습니다. 계약 내용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확인 결과 배우자분께서 지난달 수익자 변경 신청을 하셨네요. 누구로 바꿨습니까? 배우자에서 부모님으로 변경하셨습니다. 서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혜인은 왜 수익자를 바꿨을까요? 서진이 죽어도 돈을 받고 싶지 않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서진은 차 안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하세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건축가처럼 생각하세요. 구조를 보세요. 하중을 계산하세요. 붕괴 지점을 찾으세요. 저녁 7시 서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은행 거래 내역을 꺼내 펼쳤습니다. 형광펜으로 이상한 항목들을 하나씩 표시했습니다. 신라호텔, 백화점 남성의류, 제주 렌터카 예약, 성산 리조트 숙박비. 패턴이 보였습니다. 혜인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서진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혜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들어갔습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그들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혜인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니, 바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확인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혜인의 최근 게시물은 일상 사진들이었습니다. 카페, 책, 풍경. 댓글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을 확인했습니다. 강민준의 계정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시물에 빠짐없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서진은 민준의 프로필로 들어갔습니다.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프로필 사진은 볼 수 있었습니다.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업로드 날짜는 오늘 오전 11시. 위치는 성산 일출봉. 서진은 혜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확인했습니다. 24시간 전 업로드된 사진. 제주공항 도착 게이트. 출장 시작이라는 멘트와 함께. 하지만 사진 구석에 반사된 유리창을 자세히 보니 두 사람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서진은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밤 10시 혜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은 세 번째 신호가 울린 후에 받았습니다. 응, 나야. 오늘 하루 어땠어? 미팅 2개 하고 현장도 다녀왔어. 나도 미팅 많았어. 지금 막 끝났어. 혜인의 목소리 너머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 있어. 응, 호텔 테라스. 바람 쐬러 나왔어. 민준 팀장님도 같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프레젠테이션 리허설 중이야. 서진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해. 조심히 있고. 당신도 잘 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혜인은 거짓말하는데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둔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주식 계좌 서류. 서진은 하나씩 꺼내 확인했습니다.
아파트는 서진 명의였습니다. 결혼 전에 구입한 것이었고 혜인의 이름은 등기부에 없었습니다. 자동차도 서진 명의. 주식 계좌는 개인 계좌라 혜인은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공동 자산은 은행 예금 3억과 보험 2개뿐이었습니다. 서진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만약 이혼한다면 혜인은 재산 분할로 얼마를 가져갈까요? 법적으로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절반. 하지만 서진의 재산 대부분은 결혼 전 또는 상속받은 것이었습니다. 혜인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서진은 변호사 사무실 명함을 꺼냈습니다. 대학 동기가 개업한 법무법인이었습니다. 내일 전화해야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했습니다. 이혼 절차, 재산 분할, 위자료. 차갑게 계산해야 했습니다. 밤 12시 서진은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혜인과 공유하는 클라우드 저장소에 접속했습니다.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수천 장의 사진이 시간 순으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신혼여행, 가족 모임. 행복했던 순간들. 서진은 최근 폴더를 열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업로드된 사진들. 대부분 혜인 혼자 찍은 셀카였습니다. 카페에서, 사무실에서, 거리에서.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9월 어느 주말, 한강 공원에서 찍은 사진. 혜인이 벤치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메타데이터를 확인하니 이상했습니다. 촬영기기가 아이폰 15 프로였습니다. 혜인은 갤럭시 S24를 쓰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혜인의 옆 벤치에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남자 실루엣이었습니다. 서진은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새벽 2시 서진은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혜인은 언제부터 민준과 만났을까요? 몇 달 전일까요? 아니면 몇 년 전부터였을까요? 서진이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쌓였을까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참았습니다. 지금 화를 내면 지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무너지면 혜인에게 약점을 보이는 것입니다. 서진은 다짐했습니다. 복수하겠다고. 하지만 소리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식의 복수가 아니라 조용하고 완벽한 복수. 혜인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만드는 것. 그녀가 당연하게 여긴 모든 것을 하나씩 빼앗는 것. 서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새 노트를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수집 완료할 것, 사진, 거래 내역, 메시지 기록이, 변호사 상담, 이혼 절차, 재산 보호 방안 3, 공동 자산 정리, 예금 인출, 보험 해지사, 부동산 매각 준비, 감정평가, 중개 의뢰 5. 타이밍. 혜인이 제주에서 돌아온 직후 서진은 리스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전략, 충동이 아니라 설계. 건축가는 짓기 전에 허무는 법도 압니다. 어디를 먼저 해체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무너뜨려야 하는지. 서진은 지금 자신의 결혼을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강 위로 희미한 빛이 퍼졌습니다. 서진은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혜인이 제주에서 돌아오는 날,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오후 5시,
그는 여의도의 한 법무법인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층짜리 유리 건물.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2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법무법인 정도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서진아, 오랜만이다. 대학 동기 정우석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서진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맙다. 무슨 소리야? 커피 마실래? 아니, 괜찮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우석은 책상 건너편에 앉으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전화로 대충 들었는데 배우자 외도 건이지. 서진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사진 출력물, 항공권 예약 확인서. 이게 전부야. 우석은 천천히 서류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증거로 충분해. 특히 공동 계좌에서 상간남으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쓴 흔적들. 신라호텔 식사, 백화점 의류 구매. 그리고 이 제주항공권은 결정타네.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어? 배우자한테 2천에서 3천. 상간남한테도 비슷하게. 합쳐서 5천 정도는 가능할 거야.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 나는 다른 걸 원해. 혜인이 잃는 걸 보고 싶어. 명예든 관계든 안정감이든 내가 줬던 모든 걸 회수하고 싶어. 우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진아, 복수는 양날의 검이야. 상대를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너도 상처받을 수 있어. 이미 상처받았어. 이제는 그 상처를 정리할 시간이야. 우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일단 내용 증명부터 보낼 거야. 배우자와 상간남 둘 다한테 법적 대응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거지. 그 다음 이혼 조정 신청하고 동시에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재산 분할은 네가 유리해. 대부분이 혼전 재산이니까. 얼마나 걸려? 빠르면 석 달, 길면 6달.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상간남 회사에 이 사실 알릴 수 있어. 우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좀 과하지 않나? 그 사람 팀장이야. 부하 직원이랑 불륜 저지르면 회사 내규 위반이야. 징계 사유가 되지. 우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해. 하지만 서진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이혼하고 위자료 받으면 되잖아. 우석아, 나는 그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길 바라. 제대로 된 대가를. 우석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내용 증명 초안 작성해서 내일 보내줄게. 확인하고 사인만 하면 발송할게. 서진은 법무법인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타서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혜인의 비행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제주에서 출발하는 마지막 비행기는 오후 8시 10분. 김포공항 도착은 9시 20분. 집에 도착하면 10시쯤 되겠습니다. 서진은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오후 6시.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동을 걸고 강남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는 혜인의 회사 근처 카페였습니다. 카페에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혜인의 회사 건물이 정면으로 보였습니다. 서진은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혜인이 일하는 공간을, 민준이 드나드는 건물을.
7시가 되자 건물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서진은 유리창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봤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건물을 나서는 남자. 키 180cm쯤. 마른 체격.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혼자였습니다. 지하철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따라갔습니다. 거리를 두고 걸었습니다. 민주는 강남역 2호선 승강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진도 따라 내려갔습니다. 전동차가 들어왔고 민준이 탔습니다. 서진은 다른 칸에 탔습니다. 민주는 선릉역에서 내렸습니다. 서진도 내렸습니다. 민주는 역 근처 오피스텔 단지로 걸어갔습니다. 15층짜리 건물. 민준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7층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서진은 건물 입구 게시판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선릉역 도보 3분, 원룸 오피스텔. 서진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민준의 집을 알게 된 것은 유용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밤 10시 20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요. 혜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불은 어둡게 켜져 있었습니다. 응, 잘 다녀왔어. 피곤해 죽겠어. 혜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어딘가 밝았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출장 진짜 힘들다. 미팅만 5개 했어. 성과는 있었어. 클라이언트가 만족했대. 팀장님도 칭찬하시고. 서진은 혜인을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목소리에 떨림도 없었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혜인에게는 이것이 진짜였는지도 몰랐습니다. 거짓말이 일상이 된 사람. 우리 이야기 좀 할까? 혜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앉아있어. 오래 걸리지 않아. 서진은 테이블 위에 놓아둔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혜인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뭔데? 혜인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종이 몇 장이 나왔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항공권 예약서, 인스타그램 스크린샷. 혜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주에 같이 갔지. 혜인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이건 오해야. 뭐가 오해야? 항공권에 내 이름이랑 그 사람 이름이 나란히 있는데. 출장이었어. 정말 출장이었다고? 서진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출장이면 회사 법인카드 쓰지. 왜 우리 공동 계좌로 결제했어. 그리고 신라호텔에서 38만 원짜리 식사는 뭐야? 백화점에서 산 72만 원짜리 남자 옷은? 혜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계속했습니다. 9월에 한강공원에서 찍은 사진. 누가 찍어줬어? 메타데이터 보니까 아이폰으로 찍었더라. 너 갤럭시 쓰잖아. 말하지 마.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서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용 증명 받을 거야.
너한테도 강민준한테도 이혼 소송하고 위자료 청구할 거야. 혜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진아,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 없어. 10년 동안 쌓은 신뢰를 네가 다 무너뜨렸어. 이제 남은 건 법적 절차뿐이야. 혜인이 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변명하지 마. 네가 선택한 거잖아. 서진은 혜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분간 다른 데가 있어. 어디로 가? 내 친구 집이든 부모님 집이든 상관없어. 여기는 내 집이야. 내 이름 없어? 혜인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실로 걸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혜인의 울음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지만 서진은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1시간 후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혜인이 나간 것입니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진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석의 법무법인을 다시 찾았습니다. 내용 증명 준비됐어. 우석이 서류 2장을 건넸습니다. 하나는 혜인 앞으로, 하나는 민준 앞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법률 용어로 가득했지만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의사. 서진은 서명란에 사인했습니다. 우석이 물었습니다. 상간남 회사에 알리는 건? 그것도 진행해. 민준이 다니는 회사 인사팀 팩스 번호 알아냈어. 여기로 보내면 돼. 서진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아, 정말 괜찮겠어. 이미 시작했어. 그날 오후 2시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혜인의 부모님 집 주소로, 민준의 오피스텔 주소로. 등기 우편으로 발송되었기에 이틀 안에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민준의 회사 인사팀으로 팩스가 전송되었습니다. 제목은 임직원 윤리규정 위반 신고였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팀장 강민준이 부하 직원 윤혜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는 회사 내규에 명시된 직장 내 성희롱 및 위계질서 문란에 해당한다는 것. 증빙자료로 항공권, 호텔 영수증, 사진이 첨부되었습니다. 서진은 우석의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돼? 혜인이랑 민준이 내용 증명 받으면 연락 올 거야. 협의 요청하거나 변명하거나. 회사 쪽은 내부 조사 들어갈 거고. 민준은 어떻게 될까? 징계위원회 회부될 거야. 심하면 해고, 가벼우면 감봉이나 전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아, 복수는 여기까지만 해. 더 나가면 너만 힘들어져. 나는 계획대로 하고 있어. 사흘 후 혜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서진아, 만나자. 이야기 좀 하자. 서진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만나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서진은 차단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 쪽 회사에서 연락 왔어. 징계위원회 열렸대. 결과는 정직 3개월이랑 직급 강등.
해고는 안 됐네. 내부 사정이 있나 봐. 그래도 타격은 컸을 거야. 서진은 만족스러웠습니다. 혜인 쪽은 변호사 선임했대. 협의 이혼 제안해 왔어. 위자료는 1천만 원 선에서 합의하자고. 소송으로 가자. 5천까지 받을 거야. 우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진아, 소송 가면 시간 오래 걸려. 그리고 법정에서 내 사생활도 다 까발려질 수 있어. 나는 숨길 게 없어. 혜인이 숨길 게 많지. 재판은 석 달 후로 잡혔습니다. 그 사이 서진은 차분하게 준비했습니다. 증거를 보강하고 증인을 섭외하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혜인의 친구들 중 몇 명이 서진 편을 들었습니다. 그들도 민준과의 관계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고 증언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혜인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민준과의 스캔들이 소문났고 그녀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부모님은 서진에게 사과 전화를 걸었지만 서진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건 혜인과 저의 문제입니다. 서진은 아파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를 불러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한강뷰의 고급 아파트는 금방 관심을 받았습니다. 두 팀이 방문했고 한 팀이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혜인은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연락해왔습니다. 집까지 팔 거야. 우리 추억이 담긴 곳인데. 서진은 답장했습니다. 추억은 이미 죽었어. 남은 건 부동산뿐이야.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서진은 짐을 쌌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버렸습니다. 결혼사진, 여행 기념품, 함께 산 가구들 모두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서진은 빈 거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바닥을 비쳤습니다. 10년의 흔적이 사라진 공간. 서진은 마지막으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혜인은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일, 집, 관계, 명예. 서진이 줬던 모든 것. 그리고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재판은 목요일 오후 2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3층 제12호 법정. 서진은 우석과 함께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건너편 피고석에는 혜인과 그녀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혜인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석이 일어나 진술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은 피고 윤혜인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제3자 강민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배신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며 이혼 판결을 구합니다. 우석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항공권 예약 확인서, 호텔 영수증, 사진, 문자 메시지, 캡처. 모든 것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혜인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동료와 출장을 다녀온 것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륜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우석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피고는 출장 사실을 원고에게 숨겼습니까? 왜 회사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 공동계좌를 사용했습니까? 그리고 이 사진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석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혜인과 민준이 제주 해변에서 함께 걷는 사진. 누군가가 찍어 혜인의 클라우드에 자동 업로드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민준의 손이 혜인의 허리에 가볍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혜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이 사진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혜인은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서진은 혜인을 바라봤습니다. 감정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여자가 이제는 완전히 타인이었습니다. 재판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증인 신문, 증거 검토, 양측 주장. 모든 과정이 기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서진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10년 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지켰습니다. 아내를 신뢰했고 우리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는 배신당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원하며 피고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혜인도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진 씨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그녀는 다시 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합니다. 피고 윤혜인은 원고 한서진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혼인관계는 이로써 해소됩니다. 재산 분할은 별도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방망이 소리가 울렸습니다.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서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혜인이 복도에서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지만 서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석이 말했습니다. 잘 끝났어. 건물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새로 이사한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마포구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한강뷰 아파트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서진은 이곳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간결하고 깔끔했습니다. 과거에 무게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강민준이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서진은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어떻게 되든 이제 상관없었습니다. 징계를 받았고 직급이 강등되었고 회사 내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진은 우석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재산 분할 조정 끝났어. 혜인 쪽에서 청구 포기했대. 힘이 없나 봐. 위자료도 받기 힘든 상황인데 재산 분할까지 싸우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아.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혜인이 이사 갔대.
부모님 집도 아니고 작은 원룸이라던데. 서진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혜인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겠지요. 좁은 방에서 혼자서 과거의 무게를 짊어지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클라이언트를 만났습니다. 동료들은 서진의 이혼 소식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서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진은 우연히 혜인을 봤습니다. 홍대 거리였습니다. 혜인은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옷차림은 수수했습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사라졌습니다. 서진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다가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까요? 결국 서진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혜인이 서진을 봤습니다. 그녀가 카페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서진은 멈춰 섰습니다. 혜인이 다가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혜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해.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내가 받아야 할 벌이니까. 서진은 혜인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아, 정말 미안해. 매일 후회해.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 민준이랑은 끝났어. 연락도 안 해. 나 혼자 살고 있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혜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알아. 말하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말했으면 됐어. 서진은 돌아섰습니다. 혜인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서진아, 행복하게 살아.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혜인은 무너졌습니다. 일, 집, 관계, 명예 모두 잃었습니다. 서진이 계획한 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승리감이 없었습니다. 만족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빈자리는 여전히 빈자리였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소주 한 병. 혼자 마셨습니다.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목을 축이는 것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열어 사진첩을 봤습니다. 혜인과의 사진들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남은 건 풍경 사진과 건축 도면뿐이었습니다. 서진은 사진첩을 닫았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연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건물, 작지만 단단한 구조, 큰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는 공간,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집. 서진은 그림을 그리며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끝낸다는 것은 새로 시작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혜인은 자신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회적 낙인,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단절. 그들은 스스로 만든 결과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는 것도 이제 지겹했습니다. 중요한 건 서진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서진은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작은 북카페를 설계하는 일이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클라이언트의 철학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따뜻하면 돼요. 서진은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한적한 시골길 끝에 위치한 부지. 주변에는 나무들이 있었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그곳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곳에 무언가를 짓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공간. 과거를 담지 않고 미래를 강요하지 않는 공간. 서진은 사무실로 돌아와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선을 긋고 도면을 그리고 계산을 했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먹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혜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편의점 카운터에 서 있을까? 혼자 밥을 먹고 있을까? 하지만 서진은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더 이상 혜인의 삶은 서진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꿈은 꾸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잠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살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길고 매서웠지만 결국 지나갔습니다. 한강변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진도 달라졌습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건 없었지만 내면에서 무언가 정리되었습니다. 파주 북카페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기초 공사가 끝나고 골조가 올라갔습니다. 서진은 일주일에 2번씩 현장을 찾았습니다. 콘크리트가 굳어가는 모습을, 벽이 세워지는 과정을, 창문이 끼워지는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건물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완성되어 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현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서진은 북한산 자락의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테라스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산 아래로 서울 시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회색 빌딩들, 구불구불한 도로들, 그 사이로 흐르는 한강. 서진은 그 풍경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우석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혜인 쪽에서 위자료 완납했어. 계좌 확인해봐. 서진은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3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거래였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완전히 끝났습니다. 혜인과의 모든 연결고리가 사라졌습니다. 공동계좌는 해지되었고 보험은 정리되었고 재산은 분리되었습니다.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쓸까? 새 차를 살까? 여행을 갈까? 아니면 그냥 저축할까? 하지만 어떤 선택도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돈은 그저 돈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진은 우연히 민준을 봤습니다. 강남역 근처 횡단보도였습니다. 민준은 정장이 아닌 캐주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그는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신호가 바뀌었고 사람들이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서진과 민준은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준은 서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봤을 수도 있지만
못 본 척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지나쳤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시선 한 번 마주치지 않고 서진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자신의 대가를 치르고 있겠지요. 직장에서, 가족에게서, 스스로에게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진이 더 할 일은 없었습니다. 5월 초 북카페가 완공되었습니다. 준공 검사를 마치고 클라이언트에게 열쇠를 넘겼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서진도 미소 지었습니다. 잘 사용하세요. 오프닝 파티에 초대받았지만 서진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북카페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 손님이 없는 시간. 서진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자신이 설계한 공간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 옆에서.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나무 바닥이 따뜻했고 천장이 높았고 공기가 맑았습니다. 서진은 이 공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의 과거를 담지 않은 그냥 존재하는 공간. 그날 저녁 서진은 원룸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쓰고 싶었습니다. 혜인에게 이 편지를 보낼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정리하고 싶어서 씁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당신은 대가를 치렀고 나는 원했던 것을 얻었습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지금 허전합니다. 승리감도 만족감도 없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배신에 대한 분노, 신뢰가 무너진 데 대한 상실감. 그 감정들이 나를 움직였습니다.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완성하는 동안 나는 그 감정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감정들도 사라졌습니다. 당신에 대한 미움도, 민준에 대한 분노도. 남은 건 공허함 뿐입니다. 아마 이게 끝이라는 뜻이겠지요. 감정조차 남지 않는 완전한 종결. 당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힘든지, 괜찮은지, 후회하는지. 그건 당신의 몫이고 나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처음 몇 년은 진심이었을 거라고. 어디선가 길을 잃었을 뿐이라고. 그래서 나는 당신을 완전히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용서하지도 않지만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놓아주는 것입니다. 잘 지내세요. 당신의 삶을 당신이 책임지며 살아가세요. 편지를 다 쓰고 서진은 그것을 접었습니다. 봉투에 넣지 않았습니다. 우표를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읽을지 아니면 영영 읽지 않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사무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인천 송도에 작은 공방을 설계하는 일이었습니다. 도예가가 클라이언트였습니다. 작업하는 공간이 필요해요. 흙을 만지고 가마를 돌리고 작품을 말리는 곳. 서진은 현장을 답사하고 스케치를 하고 도면을 그렸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과거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선과 치수, 재료와 구조만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서진은 북한산을 올랐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등산복을 입고 가벼운 배낭을 메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산길은 고요했습니다. 가끔 다른 등산객들과 스쳐 지나갔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냥 걷기만 했습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 서울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멀리서 보니 도시는 작았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그들 각자의 이야기, 그들 각자의 고통과 기쁨. 서진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바위에 앉아 물을 마시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복수는 끝났고 과거는 정리되었고 남은 건 앞으로의 시간입니다. 답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괜찮았습니다. 답을 몰라도 방향을 몰라도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산하는 길, 서진은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집들이 모여 있었고 골목길이 구불구불했고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누군가의 집에서, 누군가의 식탁에서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겠지요. 서진에게는 더 이상 그런 풍경이 없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을 사람도, 귀가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혼자라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과 맥주 한 캔.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주황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고 싱크대를 정리하고 행주를 빨았습니다. 작은 일상의 루틴. 그것이 서진의 삶이었습니다. 밤 10시, 서진은 침대에 누워 책을 읽었습니다. 건축 이론서였습니다. 르 코르비지에의 글. 건축은 빛 아래 모인 형태들의 장엄하고 정확하며 훌륭한 유희다. 서진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빛과 형태, 균형과 조화. 건축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삶도 비슷했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균형을 찾고 빛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것. 서진은 책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혜인과 처음 만난 날, 결혼식, 신혼여행, 함께 웃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할까? 현장에 가서 공사 진행을 확인하고 오후에는 새 프로젝트 미팅이 있고 저녁에는 운동을 하러 가야겠습니다. 평범한 일정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 하지만 서진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복수도 드라마도 극적인 반전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것. 잠들기 전 서진은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혜인은 어디선가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편의점 카운터에서, 좁은 원룸에서 과거의 무게를 짊어지고, 민준도 마찬가지겠지요. 직급이 강등된 회사에서, 소문 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며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지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책임을 지며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어른이 되는 것이니까요. 서진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수를 선택했고, 실행했고, 완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를 주었고, 관계를 끊었고,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것도 서진의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서진이 선택한 길이었고 그 선택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무거운 선택이었을 뿐. 서진은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깊고 고요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눈 밑 그림자가 옅어졌고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조용히, 담담하게, 한 걸음씩. 서진은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갈 자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